청라 지역은 아시다시피 인천 지역 자체가 여러 개 학교군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 6 학교군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 지역은 5학교군에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오늘 저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고 수능 개편안이 나오면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수많은 설명회를 통해서 이미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정보가 여기에 해당되는 변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수능이 앞으로 체제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뭐가 바뀌면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 바로 대학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까에 대한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자, 언제 발표가 날까요? 지금 중3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대학들이 아이들, 우리 학교는 아이들 이렇게 뽑을 거야 라는 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고2, 5월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3 아이들이 고2, 5월이 되면은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고요. 생기부 보고 뽑는 게 종합 전형이고 수능부 뽑는 게 정시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가 우리는 교과 전형에서 내신을 어떤 과목을 반영할 거고 국어는 몇 프로, 수학은 몇 프로 이렇게 반영할 거고 몇 명을 뽑을 건데 내신만 보진 않고 면접을 볼 건지 아니면 수능 최저를 요구할 건지 그걸 다 알려주는 게 고2, 5월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준비하려면 어때요? 좀 늦죠. 그래서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입결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고려대는 요 정도 성적이면 갔는데 그러면 요 정도 성적을 그동안 또 맞추면 갈까? 근데 변화된 체제에서는 또 갈 수 있을까? 아니죠. 변화라는 것은 분명히 입시 결과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 대비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요. 그 마지막에 요 4개의 칸에 없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는 이 지역의 고등학교들을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학생들을 조금 더 나을지 유리할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변화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짧게 갈 거예요. 대부분 아실 테니까. 자, 그동안에 2015년의 교육과정은요, 2015년부터 이제 지금 고1 아이들까지 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여기에 해당됐어요. 그런데 뭐였냐면 걔는 단위 이수였어요. 단위 이수. 근데 지금 학점 이수라고 바뀌었죠. 그죠? 학점이라는 게 뭐냐면 1학점. 우리 이제 대학에서 말하는 학점하고 똑같아요. 1학점은요. 한 학기를 16주로 봐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50분짜리 수업을 16시간 이수하면은 한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총 192학점을 3년 동안에 이수를 해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자, 여기 보시면 필수 이수 단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부분 2학점씩 깎였죠.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부분이 다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줬기 때문에 자율 편성 교과와 과목을 아이들이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고 학교가 지정하는 필수 과목의 학점은 좀 줄어든 거예요. 자, 이따 제가 질문할 거예요.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사회 교과에 8학점, 그리고 과학 교과 10학점.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 이제 컨설팅 할 때,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시점이 언제냐면 고1 7월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고1 7월이 되면 아이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죠? 2학년 때 배울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7월에 결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고3 때 배울 거는 고2 7월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진로도 아직 뚜렷하지 않은 친구들도 그때는 뭐 한 5대5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헷갈렸는데 앞으로는 선택권이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학업 성취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90점 이상이면 보통 A, 80점 이상 B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인 경우는 이게 뭐예요? 미수예요. 한마디로 불통인 거죠. 그러면은 원래 교육 과정에 따르면 이 학생은 유급을 하고 그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그게 좀 가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설령 이 학업 성취율에 미달하더라도 방학을 이용해서 보충 수업을 받으면 그냥 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근 교육 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출석은 3분의 2 이상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도 여기 하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뭐냐면 이게 과거의 교육 과정이에요. 보통 교과는 일반고에서 보통 배워요. 일반고에서. 전문교과 원은 특목고. 보통 특목고 하면은 과거 특목고인가요? 예, 과거, 외고, 국제고죠, 그죠? 예, 영재학교는 여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특목고는 전문교과 1을 그리고 전문교과 2는 직업고등학교인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종합전형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전문교과를 이수하기 때문인데 바뀐 교육과정을 보세요. 바뀐 교육과정을 보면 이 전문교과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전문교과 2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과목이지 이건 특수목적고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교과가 사라진 겁니다. 대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융합선택이라는 과목이 생긴 거죠. 융합선택이. 자, 근데 이게 정말로 입시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거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바뀐 교육과에서 애들 1학년 때 배우겠죠. 그리고 일반 선택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배우면 됩니다. 근데 3학년 때가 되면 이 진로 선택이 대부분 뭐였죠? 절대평가였습니다. 성취도 A, B, C 3단계. 그럼 학교에서 굳이 어렵게 낼까요? 어렵게 낼 필요가 없죠. 거의 80%, 90% 이상 다 A를 맞을 수 있게 쉽게 출제하면 돼요. 절대평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부 다 뭐로 바뀐 거죠? 전부 다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3 때가 돼도 애들이 수능 한참 준비해야 되는데 수능 준비하는 기간에 과거에는 뭐 해도 됐는데요? 내신 그냥 대충 하고 수능 공부해도 됐는데 이제는 수능을 코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내신 경쟁을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1학기까지는. 예.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교과 반영을 정시해서 하는데 2학기 내신도 정시에 교과에 반영하기로 하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능을 한 달 앞두고도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상위권 대학의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자,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주요 과목만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요 과목 확대를 하면 자, 이게 1학년 때 배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1학년 때. 자, 요거 파란색이네요. 왜 파란색일까요? 왜냐하면 이 과목이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 자, 그동안에 인문계 아이들은 요 사탐에서, 예, 자연계 아이들은 어때요? 이공계 아이들은 과탐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두 과목씩.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1학년 때 배운 공통 과목만으로 수능을 봅니다. 예. 근데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얘네들 이거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근데 3학년 때 수능 본대요. 그럼 3학년 때 이 과목들을 지금 내신 경쟁해야 되는데 저 과목 어떻게 해요? 2년 전에 한 건데 저걸로 수능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수능 공부하면서 여기서 또 뭐 해야 돼요? 또 내신 경쟁해야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연 이걸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과학에 한해서만 뭐예요? 사회과학에 한해서만 요 융합선택 요것만 절대평가를 하기로 한 거예요. 요것만. 아이들이 내신 걱정 없이 좀 수능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자, 그러면 국영수는 어때요? 국영수는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요 파란색이 뭐라고 그랬죠? 수능 과목이라고 했어요. 따져볼까요? 자, 국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럼 셋 중에 하나가 2학년 1학기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셋 중에 또 하나가 2학년 2학기 과목이 되겠죠. 하나 남았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언제 하면 될까요? 3학년 1학기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융합선택 중에서 나중에 3학년 2학기 과목을 하나 선택하면 돼요. 예, 그럼 큰 부담이 없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원래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는 진로에 맞춰 실는 게 고교학점제인데 고교학점제가 아시다시피 몇 년에 걸쳐서 엎어지고 잦혀지고 이렇게 변화왔어요. 기형적으로 바뀌어온 거죠. 그래서 말만 선택이지 사실은 학교가 어때요? 거의 지정을 해놓거나 학생들한테 선택을 해라고 해도
아이들이 이거 선택 안 하고 이거 선택할까요? 안 하겠죠. 일단 수능 과목부터 선택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그럼 하나 남은 거 3학년 1학기. 그리고 심화 과목에서 이제 이공계를 조금 더 좋은 대학으로 가고 싶고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으면 이 과목 중에서 이제 추가로 이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학년 2학기까지 들고 나면 3학년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선택해서 듣고 싶은 거 들어도 돼요. 진로에 맞춰서. 근데 문제는 아마 수학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오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전문교과에서 뭐가 사라졌다고 그랬죠? 전문교과 1. 그죠?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배웠던 그 과목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실 사라진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뀐 거죠. 계열별 심화 과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학 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 과목으로 심화 과목으로 변경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아까 기본 교육 과정에 이 과목 안에서만 아이들한테 개설을 해놓고 자, 이 중에 선택해 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수학과 과학에서 이렇게 심화 과목을 선택권에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이 과목을 이수하고 안 하고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바로 수능 때문이에요. 자, 이거 뒤에 있으니까 제 말로 일단 해볼게요. 수능에서 수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1, 수2가 2학년 1학기, 2학기 과목이에요. 그럼 수1이 대수예요. 자, 수2가 미적분 1입니다. 그리고 문과 아이들이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보통 뭘 선택했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 왔어요. 자, 그런데 바뀐 수능에서 바로 그 과목들 수1인 대수, 수2인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것만 수능 과목이에요. 예, 이공계 애들도 이걸로 수능 가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그러면 그동안 이공계 아이들이 주로 선택해 왔던 과목을 뭘 수능으로 안 보는 거죠? 미적분 2와 기하. 그렇죠? 이걸 아예 선택할 수 없어요. 수능 과목에 아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럼 대학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최상위권 대학에서 수능으로 아이들을 뽑을 거예요. 뽑을 건데 이 아이들이 과학조차도 어때요? 물화생지 2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냥 공통과학 1, 2만 본 거잖아요. 그죠? 수능으로. 또 수학에서도 확통까지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건대 이상의 대학들에서 이공계를 뽑아주겠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학을 잘했어도 뽑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수능은 이제 어때요? 정시전형에서도 한 70%, 80%만 하고 나머지는 네가 실제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생기부를 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 전형도 생기부가 들어가는 종합전형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안 배운 아이들을 어떻게 최상위권 대학에 이공계에서 뽑아주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선택지 안에 하나를 넣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갈 거야. 그럼 이 일반고 학교 중에서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고 이런 과목이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데 나중에 좀 문제가 없겠다. 다만 학교도 힘들어요. 과목은 너무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이걸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교육 주체가 4개가 돼요. 첫째, 학교에서 배워도 되고요. 우리 학교에 없으면 이웃 학교 가서 배워도 돼요. 이게 공동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학점 이수도 가능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래서 인근에 만약에 없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강 신청하고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해주겠다. 예. 근데 이런 과목은 경쟁이 좀 셀 거예요. 그죠? 수강 인원이 15명, 20명 유동밖에 안 되니까 예, 한 학기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연계 교육을 강화해 주겠다. 예를 들어 이 주변에 대학이 있거나 또는 평생 교육 시설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래서 외부 강사를 가져다 놓고 아이들에게 실제 학교와 같은 수업을 보고 시험도 치르고 그래서 학점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교육 주체를 4개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의문입니다. 예, 그게 과연 실현이 될 것이냐,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건 세특인데 그 세특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록이 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자,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죠. 자, 시험 보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건 바뀐 성적표예요. 자, 그럼 기존에 여기 있었는데 기존에는 있었는데 빠진 게 뭐죠? 뭐가 빠졌어요? 표준 편차가 빠졌어요. 자, 그래서 대학에서는 뭘 알 수밖에 없냐면 그냥 얘가 몇 등급이구나. 전체 수강자가 몇 명인데 성취도 비율 A, B, C, D, E까지 몇 퍼센트고 얘는 몇 등급 이거밖에 몰라요. 한마디로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학교가 100명밖에 없다고 쳐볼게요. 100명. 그럼 1등급이 몇 등까지죠? 10%까지가 10등까지 1등급이 있는데 그죠? 10등까지. 그럼 11등은 2등급, 34등은요? 2등급. 그죠? 그러면 11등과 34등은 구분이 될까요? 안 됩니다. 11등과 34등은 동급이에요. 그럼 1등과 10등 구분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10등과 11등은 무슨 차이예요? 한 등수 차이인데 1등과 34등의 차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한 등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신 경쟁이 완화됐다. 이제 내신은 이제 변별이 사라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신 변별은 좀 줄은 건 사실이지만 내신 경쟁은 더 치열해진 거예요. 1등급이 아니면 이제 인서울은 끝나는 거예요. 예. 왜 상위 10%까지가 그동안 동국대 정도 라인이거든요. 내신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2등급이 되면 그럼 동국대 밑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34등이 34%, 100분의 34%는 경기권 하위권이에요. 경기 하위권. 그럼 경기 하위권과 국민대가 같이 그룹으로 묶여있는 상태인 거고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만으로는 뽑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는 상당히 강화될 것이죠. 어쨌든 표준 편차가 사라졌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이게 생활기록부에 명시되어 있는 대학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예요. 자, 어떤 학생 건데요. 여기 보면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에 국어, 수학, 영어 딱 세 과목만 등급이 나오는 상대평가 과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과목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성취도만 나오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절대평가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사회와 과학의 융합 선택만 뭐였죠? 이제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평가죠. 그럼 이제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명시되지 않는 거죠. 요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과 성차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대학들은 고민 끝에 제가 이제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학생을 더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하게 평가하려면 뭘 봐야 될까? 이 성적표에서 뭘 찾을 수 있을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원점수입니다. 그동안 아무 의미가 없었던 원점수. 왜냐하면 똑같은 1등급이라도 평균 대비 원점수가 높은 아이가 등수가 더 높을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등급도 중요하지만 원점수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네, 이 원점수 부분. 그리고 이 수학 기하 한번 보세요. 이 기하가 수학의 뭐예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자, 지금 등급 없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서 상대평가, 이제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 과목은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중에서 아이들이 그동안 제일 선택하지 않았던 게 뭘까요? 물투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적어도 건대 이상 가려면 물투 했습니다. 지투입니다. 지구과학 2는요 연계 과목 연계시킬 수 있는 진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구과학 1까지만 하지 뭐 항공우주공학과라든가 천문학과라든가 여기 갈 거 아니면 사실은 지투는 거의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과목들이 2개씩 쪼개졌죠. 바뀐 교육과정에서. 예,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2과목씩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지구과학과 관련된 과목을
가뜩이나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강률이 적었는데 과연 선택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200명 있는 학교가 있는데 계열별로 쪼개놓고 봤더니 G2에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이 과목을 한 20명이 신청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1등급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과목 수강인은 60명이에요. 1등급 6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체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선택률이 낮았던 과목은 앞으로 더 어때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이제 수능 과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 선택에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입결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자, 이 얘네와 얘네 그룹 요 안에 속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변별할지가 중요하고, 이거는 대입 전형 요소. 자, 이거 언제 발표한다겠죠? 고2 5월. 고2 5월에 발표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거예요. 자, 수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붉은색, 이게 상대평가 과목이에요. 자, 여기 녹색으로 된 영어, 한국사, 제휴, 한문, 이게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개편안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기존에 이렇게 택일 선택권을 줬지만 이제는 모든 학생이 다 함께 수능을 같은 과목을 보는 거예요. 같은 과목을. 국어는 큰 변화 없습니다. 네, 국어는 기존의 수능 체제와 지금이랑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똑같은 과목을 보는 것 뿐인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고2 과정에서까지 다 배우는 과목이니까. 근데 문제는 수학이죠. 수학에 보면 요걸 선택하던 이과 애들이 이제 문과 애들과 똑같이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럼 수학 잘하는 애들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중학교 때부터 나름대로 수학을 좀 잘했다. 수학에 좀 자신 있다. 이 아이들이 수능을 확통까지만 본대 라고 하면 부담이 좀 많이 줄죠. 그죠? 그럼 이 아이는 다른 곳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을 거예요. 쏟아야 되고. 예, 그게 바로 안정적인 내신 확보와, 그죠? 그리고 수능은 여기서는 좀 어느 정도 수학을 잘한다면 자신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게 뭘까요? 생기부일 거예요. 생기부. 왜냐하면 내신 5월 1등급이 서울대 갈 수 있나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 학기 전 과목을 단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적 없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5월 1등급이에요. 서울대 가나요? 장담 못하죠. 왜냐하면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으니까. 그죠? 종합 전형밖에 없잖아요. 그죠? 연세대 갈 수 있을까요? 연세대는 지금으로서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대가 작년에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보다가 면접을 폐지했거든요. 내신만으로 뽑아요. 대신 수능 최저를 맞춰오면 돼요. 근데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근데 앞으로 연대도 이제는 서류 평가가 들어갈 것 같고, 고대부터 성대 전부 다 이제 서류를 봐요. 현재 보지 않는 게 이제 서강대나 뭐 이런 대학 정도인데 뒤에서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중요한 것은 엇박자. 뭐가 엇박자죠? 수능 과목. 그죠? 수능 과목. 주로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목.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수능은 3학년 11월에 보는데 이때 배운 걸로 수능 보고 여기서는 내신 등급을 상대평가를 하고, 아이들은 이중의 공부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도 제가 송도, 청라, 부평, 이제 저희 학원이 관리하는 이 학교들, 인천 지역의 모든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지만 단 한 개 학교도 내년 교육과정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제 원서 쓰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발표를 안 했어요. 부천에는 23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부천에서는 다행히 어제까지 8개 고등학교가 내년 교육과정을 발표해 줬어요. 그 중에 한 개 학교입니다. 이게 실제로 내년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이에요. 이거는 학교가 지정으로 해놓은 과목이에요. 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청라 지역도. 한번 보세요. 학교가 지정을 해놓은 과목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는 완전 지정이에요. 학생의 선택권 없습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국어는 1학기 문학, 2학기 화법과 언어, 수학, 영어 다 지정을 해놔요. 왜? 이게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 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할 수밖에 없고 선택권을 줘도 어차피 이거 선택할 거니까 학교가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로 가면 이것도 수능 과목이죠. 그죠? 확률과 통계도 수능 과목이에요. 영어 독해와 작문은 수능 과목 아니에요. 영어는 영어 1, 2가 수능 과목이고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가 국영수 한 과목씩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예체능의 필수 이수 학점이 있어요. 예체능의 필수 이수 학점. 그것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학생들한테 도대체 뭘 선택하냐? 여기서 선택하래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하나 택하고 여기서 3개 택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학교는 아이들이 부담이 없어요. 왜? 학교가 지정 과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의대 간다고 쳐보죠. 자, 의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외국어는. 그럼 이 중에서 뭘 해야 될까요? 물, 화, 생 하면 되겠네요. 그죠? 세 과목 선택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래요. 기하 해야 되겠죠. 그죠? 기하. 그럼 2학기도 여기로 오면 역학과 에너지 이게 물리 2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물질과정 화학 2죠. 세포와 물질 이게 생명과학 2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 돼요. 여기서 3개. 그리고 이 중에서는 정보과학이나 수학까지 탐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선택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죠. 그런데 이 학교가 있어요. 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2개 학교를 샘플로 가져왔냐면 전혀 성격이 달라요. 한 학교는 학교가 아예 거의 다 프로그램을 짜놓고 형식적인 선택권을 주는 반면 이 학교는 그냥 고교학 정제에 충실하게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까지만 짜놓고 2학년부터는 비워놓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택권을 줘요. 자, 이 중에 8개, 이 중에 8개, 이 중에 8개. 네. 자,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뭘 들어야 되는지, 그죠? 저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유가,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학교가 가이드를 줘요. 자, 2, 3학년 때 체육, 예술을 제외하고 모두 4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아이들이 학점이 주제니까 몇 학점을 따야 되는지 학기별로 그걸 계산할 수 있어요. 2학년 때 체육은 반드시 선택하고 이렇게 생활교양에서는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해라. 이게 조건을 줍니다. 3학년은 체육예술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체육예술에서 체육 하나 반드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선택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생활교양에서 반드시 하나 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생활교양이에요. 그럼 이 중에 하나 하겠죠. 그러면 2과목을 이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6개 남았죠. 그럼 6개 중에서 이거 해야죠. 수능 과목이잖아요. 해야죠. 그럼 3개네요. 숫자 세주세요. 영어 해야죠. 수능 과목이니까. 몇 개요? 4개 했어요. 대수합니까? 예, 수능 과목이에요. 5개네요. 그죠? 5개.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뭐예요? 이공계로 갈 거다? 몰아서 해야죠. 8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학교가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을 생활교양 단위에서 몇 학점, 학기별로 체육과 예술에서 몇 학점 요거 정해놓고 자기 진로가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쉬워요. 근데 문제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를 하다 보면 나중에 대학 갈 때 종합전형을 쓰려고 했는데 전혀 내 과목은 그 진로의 적합성을 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루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될 것, 진로 결정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하세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가급적 하시고요. 최대한 원서, 1지만부터 원서 쓰잖아요, 우리. 그죠? 원서 쓰기 전에 하세요. 왜냐하면 이 인근의 대인고든 청라고든 뭐 신영고든 해원고든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반드시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인원수 정말 중요하죠. 학교 인원수. 자, 이제 우리가 뭐가 변하는지 봤습니다. 그죠? 봤어요. 예측해 볼게요. 한 가지 선물입니다. 지금 중3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첫 교육 과정이라 너무 어렵지만 2009년에 태어난 지금 중3 아이들이 역대 최저 인원이에요. 역대 최저입니다. 얘네 선배들 재수할까요? 하긴 하겠지만 재수율이 뚝 떨어질 거예요. 현역은 최소고 재수생도 제일 적고. 예. 적어도 새 교육과정의 시범 타니까 이 정도 선물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그 뒤부터 또 애들이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2013년생부터 또 줄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2019년생이 학령 인구가 몇만 명 정도 될까요? 2019년생. 그러니까 얘네보다 지금 중4보다 10살 어린 애들. 저 충격 먹었습니다.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2023년에 작년에 태어난 애들 몇 명일까요? 뒷목 잡습니다. 26만 명. 자, 우리 연금 누가 주나요? 네, 이 속도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학령 변화를 보여주는데, 자,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게 수시예요. 이게 수시. 교과 뭘로 뽑는다고요? 교과 뭘로 뽑습니까? 내신으로 뽑습니다. 그죠? 내신. 내신만으로 뽑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내신만으로 뽑는 대학은 적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뭘 보죠? 수능 최저도 보고. 그죠? 이대처럼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지만 그런 대학은 좀 적고 생기부 전체 서류를 보고 뭐 그런 식으로 뽑아요. 그런데 전국 단위와 서울권 차이가 어때요? 너무 크죠. 내신으로만 뽑는 대학은 거의 지방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서울권으로 올수록 상위권으로 갈수록 내신만 보는 대학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전체 신입생 중 10%만 교과를 뽑아요. 서울에 16개, 15개 대학 정도로.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을 더 많이 뽑죠. 3배 이상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여기서 상수가 있어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죠. 뭐냐면 정시로 뽑는 수능 비율 40%는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부가 상위권 15개, 정확하면 16개 대학, 16개 대학한테 대학교육 재정 교부금을 빌미로 거의 인질로 잡아놓은 비율이에요. 이 밑으로 내리면 수십억에 달하는 교부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40% 이걸 유지할 거예요. 교과 내신으로 뽑는 10%도 이것도 교육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안 변합니다. 앞으로 28학년도가 돼도 지금 중3애들이 입시 치료도 안 변해요. 그럼 나머지 50% 안에서 조정이 될 텐데 논술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올해 7년 동안 논술을 보지 않던 7년 전에 논술을 폐지했던 대학 중에 하나가 올해 부활시켰죠. 어디죠? 고려대. 예, 고려대가 7년 전에 폐지했는데 부활했어요. 국민대, 상명대 다 논술 부활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과정 체제에서 논술로 뽑는 게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교육부는 20년 전부터 폐지하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폐지 안 됩니다. 요 정도 비율 유지할 거예요. 실기도 마찬가지. 예체능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요 비율은 뭐예요? 어머님들은 지방대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파란 것만 보세요. 요 비율은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전형 선발 비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자, 여기서 수능은 6대4 비율이에요. 뭐가 6대4 비율이냐면 재수생, N수생, 재수3 사수생들이 실제 상위권 대학에서 60%를 차지해요. 요 40에 60. 실제로 현역들은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대학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상위권으로 갈수록 고대가 80%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재수 합격률 정시에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 지금 중3 아이들이 고1이 되면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 또는 그동안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것. 고1 어머님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들이. 뭐냐면 분명히 아이들도 알아요.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이 최소한 1.3, 1.4 정도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1.3이 과거에 거의 2등급에 해당되는 성적이거든요.
근데 항상 첫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선행을 보통 공통 과목은 다 한두 바퀴 돌리고 와요. 예. 공부를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어차피 선행 1학년 건 거의 다 함께 하고 와요. 실수의 싸움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성취도 A, B, C라고 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A라고 해봤자 거의 50에서 30% 정도의 성취도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다 A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약간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학업 역량이 부족한 아이는 아니다. 난 오히려 학업 역량이 좀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첫 시험에서 이제 그동안 4%, 11% 끊어냈던 걸 지금 이제 10%, 그다음 34% 이렇게 좀 러프하게 끊어내긴 하지만 어쨌든 11%, 12%를 2등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입장이 돼 생각해 보세요. 인서울 힘들겠는데? 내가 원하는 상위권 대학이 힘들겠는데? 그럼 아이들한테 두 번째 선택지가 뭐죠? 수능이죠. 그러면서 이런 수치를 가져와요. 엄마, 상위권 대학은 수능으로 40%를 뽑는데 난 이미 내신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나 수능 공부를 더 일찍 해볼까? 내신 좀 내려놓고 수능 공부하면 어때? 어때요? 미치죠.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수능도 수능 성적, 정시도 수능으로만 뽑지 않는다더라. 예, 내신 필요해요. 생기부 서류 필요합니다. 이제 정시 전형에도. 그래서 균형 있는 학습이 필요해요. 균형 있는 학습. 자, 보세요. 내신을 뽑는 교과는 서류 평가가 확대될 것이다. 수능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이건 불보듯 뻔해요. 왜? 내신 변별이 어떻게 됐죠? 내려갔잖아요. 내신 경제도 치료좀 변별이 약해졌어요. 변별이 약해졌으면 다른 걸 봐야죠. 그 다른 게 뭐예요? 수능이에요. 네. 수능은 상대적으로 크게 안 변했죠. 수능 성적 9등급제예요? 5등급제예요? 9등급제예요. 수능은. 내신만 5등급제로 바뀐 겁니다. 수능은 과거랑 똑같아요. 기존이라. 그러니까 수능 변별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공계 아이들은 변별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과학이든 아까 말했지만 수학이든 이게 다 좀 아래 과목만 해도 되는 거니까. 종합전형은 면접을 그동안 봤잖아요.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진 않았었어요. 그동안에는. 교과는 최저, 종합은 면접.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로 아이들을 이제 걸러내는 장치를 썼는데 종합전형에서도 이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얘기를 해볼게요. 면접. 사실 고교 학점제가 초안대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 그때 학원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원래 초안이 뭐였냐면 1학년만 상대평가를 하고 나머지 다 절대평가를 한다. 이게 초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아이들 내신은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아예 변별이 사라지죠. 왜냐면 1학년 내신만을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들이 이런 조짐을 보였어요. 법으로까지 막으려고 했던 그 본고사. 그 본고사가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에서 튀어나오는구나. 대학별 고사가 부활하겠구나. 본고사가 부활하겠구나 했는데 이제 3학년까지 어쨌든 상대평가를 병기해 주기로 하면서 본고사 얘기는 사라졌지만 본고사에 준하는 상당히 수준 있는 면접을 대학들이 요구할 거라는. 지금은 그게 재신문 면접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신문 면접 보는 대학이 몇 개 대학일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끝이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만 요 면접 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서류 면접이에요. 그럼 앞으로 서강대, 성대 적어도 뭐 시립대라든가 중대, 경희대까지는 재신문 면접을 부활시키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면접 준비 잘해야 돼요. 면접은 본인의 활동에 대한 일단 서류가 기반이 되어야 되고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풀어낼 수 있는 그걸 말로 구술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량을 어느 하나를 버리고는 안 돼요. 나 내신만으로 대학 갈래? 안 돼요. 예, 이제 안 됩니다. 나 수능만으로 대학 갈래? 안 됩니다.
예, 이게 약하면 여기서 보완해주면 되고 이게 약하면 여기서 보완해주고 하나를 완전히 버리고는 이제 대학 가기가 거의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26학년 지금 고2 애들이 내년에 대학 갈 때 발표해 준 거예요. 예. 지금 지금 고1 애들이 27학년인데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왜요? 이거 언제 발표한다고요? 고2 5월. 고2 5월. 그러니까 얘네는 알 수가 있죠. 지금 고2니까. 자, 보시면 연대, 서강대, 외대만 뭐예요? 연대, 서강대, 외대만 내신 100. 나머지는 전부 여기 보면 서류, 정성 돼 있죠. 여기 서류 본다는 얘기거든요. 예. 성적만을 뽑지 않겠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수능 최저가 어때요? 건대, 동대 빼놓고 다 있죠. 그죠? 이미 대학들은 내신과 수능, 최소한의 수능, 내신과 생기부와 최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묶어서 평가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더 강화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최근 1, 2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예요. 그동안 안 그랬거든요. 그동안에는 내신 100 전형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했다? 대학들이 이미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대학들도.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영재학교부터 외고까지 우리가 특목 자사고라는 학교의 인원수를 대략 파악한 거예요. 대략 파악을 했더니 영재학교와 과고 얘네들 경우는 거의 2,500명 정도 돼요. 2,500명 되고 자사고가 실제로 이 전국 단위는 10개밖에 없는데 서울 애들만 가는 서울의 광역 자사고가 15개예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15개 자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8개가 있고요. 광역 단위가 다 합해서 11,000명 정도가 돼요. 자, 그리고 얘네 국제고 외고 얘네가 인문사회계잖아요. 인문사회계를 다 묶으면 한 7,000명 돼요. 근데 자사고 애들이 전부 다 자연계는 아니에요. 얘네들 중에 인문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3대7 비율로 나눴더니 정확하게 특목 자사고는 10,000명 합해서 20,000명 정도가 되고 일반고 전국의 일반고 아이들은 특성화고 아이들을 제외한 순수 일반고가 33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 고1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일반고 대비 자사 특목은 약 6% 정도 된다. 비율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사고나 특목고 대비 일반고가 한 16배 정도 인원이다. 예. 근데 대략 요 정도. 근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생들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버스를 탔는데 의치한약수 친구랑 얘기하는데 의치한약수 이러고 아시죠? 의치한약수 의치한약수예요.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상위권 모집 단위죠. 8,600명이에요. 올해 기준. 늘은 거죠. 의대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여기다가 서영도의 서성안부터 중경외시까지 약 38,000명 정도의 모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원들 있죠. 예. 뭐 울산 과학기술원, 뭐 경북 대구 과학기술원 다 합해서 한 2만 명 정도 돼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최상위권이라고 봐요. 최상위권. 그래서 상위권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 한 5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5만 명을 다시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로 나눠봤어요. 6대4 비율로. 자, 그랬더니 수시는 보통 현역들의 싸움이에요. N수생들은 논술만 함께 참여할 뿐 교과나 종합전형은 보통 재수 3수생들 함께 경쟁 안 해요. 그러니까 현역의 싸움이다. 순수하게. 그래서 대략 올해 같은 경우 40만 명 정도가 수시에서 경쟁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합격을 하려면 결국 여기에 대학들은 약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시립대, 외대, 경희대, 중대를 가려면 상위 7% 정도 안에 들면 가능했다. 예. 그런데 여기만 놓고 보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한 1%에서 1.5%.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2% 나와요. 수치상은 2% 나오지만 실제로는
지방 의대 몇 군데 아이들이 기피하는 것 좀 빼면 한 1%에서 1.2% 안에 들면 일단 의치 한의학소의 끄트머리 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데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폭이 더 좁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N수생들이 함께 경쟁하니까 52만 명이 경쟁을 하는데 2만 명 안에 들어야 돼. 요 안에 들어가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거의 한 0.7% 안에 0.7, 0.8%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재수생 몫을 다 떼주고 나면 현역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의대를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딱 하나만 그냥 딱 얘기하라면 가장 심플하고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신 관리 잘하고 수능 최저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거만큼 확실한 게 없죠. 왜냐면 종합전형으로 가는 순간 누구랑 싸워야 되죠? 일단 종합전형으로 가는 순간 과거는 원래 의대 진학이 금지돼 있지만 실제로 갈까요 안 갈까요? 무지하게 갑니다. 그죠? 영재학교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일반고 아이들이 의대 가는 방법, 내신 확보한 후에 최저 맞춰 가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한마디로 정성평가 안 보는 그런 대학들을 지방 의대 중심으로 가면 되죠.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9등급제에서 모든 과목이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과목이 올 1등급인 학생은 150명 내외예요. 해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120명에서 150명 사이예요. 자, 그런데 이제 10%, 4%가 아니라 1등급이 10%예요. 자, 이걸 전국으로 계산하면 전국에서 거의 5천에서 7천 명 정도가 올 1등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럼 5월 1등급만으로 뭘 채우고 남죠? 일단 의대 다 채웁니다. 다 채웁니다.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올 1학기예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2024년 올 1학기에 제가 고1 아이들 컨설팅을 하면서 그 아이들 성적을 내년에 5등급제를 다 전환을 시켜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친구보다 내신이 좋아요. 그죠? 근데 5등급제를 전환하면 얘가 더 좋아요. 왜냐면 얘는 아깝게 2등급이 된 게 있고 얘는 다 1등급인데 하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11%를 벗어나서 3등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바뀐 체제에서도 얘는 2등급이죠. 근데 얘는 6%, 7%, 8% 안에서 2등급이었던 것을 다 뭐 한 거예요? 다 1등급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똑같이 2.86이에요. 그죠? 지금은. 근데 5등급 체제로 변환하면 점수의 격차가 완전히 벌어지죠. 그죠? 이렇게 성적에 약간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학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이걸 확인하는데 대학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 정도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들은 원점수를 보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볼 것이고 아이들이 그 과목을 이수했던 질적인 측면을 세트를 통해 볼 것이고 직접 질문해서 아이가 말하는 걸 통해서 사고력이나 논리력을 체크할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수능 성적도 보려고 할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 의대는 일단 올 1등급 아니면 어렵습니다. 예. 약대를 가고 싶다. 3학년 1학기에서 2등급이 한두 개까지만 허용될 거예요. 2등급이 한 개, 두 개까지가 약대 기준으로 가요. 그거 넘어가면 약대도 어렵습니다. 서성한 중격에서 우리가 적어도 서울의 중상위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숙대, 국민대, 숭대, 세종대 이렇게 보면 1.5등급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 서울 하위권이나 경기권으로 벗어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그건 금방 알 수 있었던 게 여기 보세요. 여기 2.86, 2.96 요 성적으로는 숙대, 국민대, 숭실대를 못 가는 성적이에요. 이 성적으로 주로 가는 게 인천대입니다. 서울에서는 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동덕여대, 덕성여대, 그리고 경기권에서 가톨릭대 이렇게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종합전형으로 간다면 3점 초중반까지도 가능을 해요. 어쨌든
근데 요 성적대 아이들이 1점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모든 체제에서. 그러니까 결국 요 정도 성적은 돼야 동국대가 제가 2.0이라고 했거든요. 동국대, 홍익대 숙대가 2.0 기준이니까 요 안에 들어와 줘야 그래도 우리가 서울의 중위권이라는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서울대를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대가 지역, 이게 종합전형이에요. 예. 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쓰는 게 지역균형이거든요. 일반고가 압도적이죠. 예. 올해 500명 뽑았는데 91%가 일반고 애들이 합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저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접 비율이 일괄 합산 전형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전형을 보면 일반고가 이렇게 확 줄어버려요. 합격률이. 왜냐하면 최저가 없죠. 최저가 없어지는 순간 얘네들이 날개를 펴요. 왜냐하면 과고나 과학고, 그러니까 영재고 애들은 1학년 1학기에 일반고 아이들이 3학년 1학기까지 배울 과목을 한 학기에 다 끝내버려요. 왜냐면 이미 다 선행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할 때 다 끝내버려요. 그럼 1학년 2학기부터는 대학 과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심화 과정으로. 그럼 얘네들은 수능하고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에게 수능을 요구하면 얘네들은 그 학교 안 가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 중에 뭐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라든가 포항공대 이런 대학들은 얘네들한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종합전형에 최저가 없는 전형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걸 차지합니다. 예. 자, 고대를 봐도 교과 전형일 때는 내신을 뽑을 때는 거의 일반고가 독식을 해요. 자, 여기 최저가 있죠.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이에요. 누가 안 덤비죠? 화고 영재고 없잖아요. 1%도 안 되잖아요. 이 틈을 누가 노리냐? 자사고, 외고, 국제가 노려요. 왜냐면 얘네들 자사고는 수능 공부를 일반고와 유사하든가 더 심화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아니죠. 앞으로는 일반고 애들이나 자사고 애들이나 수능 준비에서만큼은 같아요. 그죠? 가장 기초 과목에서만 수능을 보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봐야 돼요. 대신 외고 국제고는요. 얘네들은 수능을 생각하면 외고 국제고는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외고 국제고를 갔을 때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특수 목적고잖아요. 얘네들은 수능과 무관한 수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기숙학원이잖아요. 내신에서 밀리면 애들 뭐 해야 돼요? 수능을 해야죠. 근데 학교에서는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활동이 워낙 많고 보고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 외부에 나와서 수능 공부하고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애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도 따져봐야 돼요. 예. 자, 그런데 고대를 여기 보세요. 똑같은 종합인데 아까는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는 최저가 있죠. 최저가 있어요. 똑같은 고대인데 최저가 없어요. 계열 적합 전형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이건 누구를 목적에 두고 만든 전형일까요? 예, 특목고나 과고 영재학교 애들, 그러니까 일반고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보면 일반고는 줄어들고 외고 국제고라든가 자사고가 이렇게 차지할 수 있어요. 이과 애들은 거의 과고 영재가 휩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는 건 이미 뭐가 결정된다는 거냐면 외고 국제고를 간다라는 건 이미 계열 인문사회계로 선택했다는 얘기죠. 예? 이공계를 일단 진학 못해요. 그죠? 그리고 자사고를 가면은 우리가 인문사회계든 아니면 그 자연계열이든 뭐든 선택할 수 있지만 비율은 거의 8대2에 가까울 만큼 자사고는 이공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짜져 있어요. 인문사회계들에게는 그렇게 유리한 학교는 아닙니다. 자사고는. 자, 그리고 자사고는 특목고가 아니잖아요. 특목고로 진학하는 순간 일단 수능은 개별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 대비는. 왜냐면 오로지 종합전형에만 맞춰 있어요. 자사고는 아니에요. 자사고가 특목고보다 조금 더 유리한 이유는 종합전형을 위한 생기부 관리도 할 수 있지만 심화 과목도 배울 수 있지만 수능형 교육과정도 학교에서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죠. 하지만 자사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내신 경쟁이 항상 문제죠. 내신 확보가 문제예요. 근데 내신 확보가 9등급체에서 5등급체로 변했다고 내신 부담이 줄었느냐? 저는 그렇게 말 못한다. 왜냐면 10% 안에 못 들고 20% 안에 못 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진 않지만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사고를 간다. 상위 특목고를 간다. 그러면 적어도요. 땡땡 국제고가 있어요. 땡땡 국제고. 내신이 4.3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내신이 4.3. 중간에서 조금 더 잘하는 편인 거예요. 이 친구 어디 갈까요? 대학은 국제고에서. 잘하면 경희대예요. 잘하면 경희대. 그리고 밑으로는 숙대 정도 갈 거예요. 여학생이라면. 남학생이라면 아마 국민대나 숭실대나 뭐 홍익대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적어도 내신이 3점대 중반은 돼야 성대 서강대를 갈 수 있어요. 국제고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사고 학생이었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4등급을 벗어나서 5등급대가 돼버리면 이미 특목고 자사고로서의 프리미엄은 사라져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재수를 선택해요. 학교를 낮추진 않습니다. 그냥 재수를 선택해요. 왜냐면 나는 공부머리는 있는데 학교를 잘못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나 정시로 대학 갈래. 신기하게 또 그걸 가더라고요. 1, 2년 하고 가더라고요. 예.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죠. 그럼 그 학생이 일반고에 왔으면 어땠을까? 가정은 불필요한 얘기지만 잘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참 고민이죠. 특목고 보낼지 일반고 보낼지. 첫 번째 기준이 이거예요. 학생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 예. 학부모님이 먼저 결정하고 아이를 푸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의지가 곧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답은 없죠. 의지는 곧 동기부여라고 봐요. 예. 본인의 어떤 목표를 갖고 때로는 성적이 좀 부족해도 좀 힘들어도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기를 끌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본인의 의지예요. 예. 근데 보통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푸시해서 A가 어쨌든 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응이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내신 확보가 안 됐다. 1학기에 6등급이 떴다. 5등급 떴다. 충분히 뜰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최상위권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자, 이때 아이가 갖는 어떤 자존감의 상실이나 이런 건 상당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게 저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선행이 필요해요. 일반고 진행할 때도 선행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사실 일반고가 오히려 기초 실력이 더 중요해요. 일반고 진행할 때는 어느 정도 여유,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유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건 중학교예요. 고등학교 입학하면 그때부터는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기초를 다지고 입학해라. 하지만 특목 자사고로 가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2학년 1학기 과정까지는 다 끝내고 가라. 왜냐하면 그걸 다 안 끝내고 온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뭘 해보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외고는 확실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또는 영어에 대한 어떤 흥미가 있지 않은 한 외고는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외고는 아시다시피 전체 교육 과정의 57%가 영어와 전공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 자신이 없고 대충 그냥 학교 네임 보고 갔다? 그래서 낭패 보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확실히 적성을 따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내신은 성취도가 너무 A가 흔하다 보니까 저는 원점수 기준으로 봐요. 원점수 기준은 하나 정도야 뭐 90, 뭐 2, 3점으로 A가 또 되지만 기본적으로 97점 이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93점 A잖아요. 92점 A입니다. 실제로 추적 조사를 해봐요. 제가 중3 때 상담했던 아이가 실제로 입학해서 고등학교 일반고 갔을 때 그 아이 내신 성적을 조사해보면 90점대 초중반으로 성취도 A를 다 찍은 아이들이 대부분 일반고에서 2등급 중반대예요. 2등급 중반. 예. 그러니까 적어도 97, 98 이상으로 성취도 A를 꾸준히 유지해온 친구 정도 됐을 때 일반고 가야 일반고에서 1점대 중반 후반이에요. 1점대 중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사고 특목고 가면 이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을 아마 확보를 할 거예요.
그런데 뭐 2등급 후반만 돼도 서영고 가니까요. 자사고에서는. 자, 자기주도 성향이 뚜렷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부모님과 학원에서 떠먹여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수행평가도 다 봐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해주고 그런데 학교에 가면 다 기숙학원이에요. 학교예요. 그럼 얘네들은 일단 과제가 많고요. 탐구활동이 많아요. 논문 읽어야 돼요. 그런데 긴 호흡의 글을 읽지 못한 친구들, 그러니까 짧은 글을 빨리빨리 보고 문제 푸는데 이제 적화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A4 4-5장 되는 걸 30분 안에 다 읽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약글을 쓸 수 있는 정도. 예. 그걸 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친구들 성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너무 내성적인데요. 학교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죠. 내성적이면 결국 내신이 과정 중심의 평가, 수행 평가다 보니까 결국 성적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중요합니다. 예. 좀 낙천적인 약간 성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것에 막 흔들리는 친구들 좀 심각하게 아이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얘기 들으셨겠지만 특목자사고 1학년 2학기 때 전화학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진로는 확실히 명확하게 정해야 우리가 학교 유형을 탐색해 볼 수 있고요. 그래야 교육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 아마도 청라 지역도 이번 달 말까지는 교육과정이 다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아리 선택은 입학과 동시에 이루어져요. 1학년 3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넘어갈 때 동아리 선택을 해요. 자, 그럼 동아리 선택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겠지만 학교의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반영 안 되죠. 이제 정규 동아리만 들어가는데 정규 동아리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동아리나 화학 동아리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학교에. 근데 1학년 모집 인원이 15명에서 20명이에요. 그런데 생명과학 동아리는 보통 응시 인원이 약 70명이에요. 자, 15명 뽑는데 60명이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 뽑을까요? 면접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면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일지망 동아리가 다 차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영자신문 동아리, 세계 이슈 탐구반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 정해지면 교육과정도 봐야 되고 그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선배들, 학교 애들 물어보고 하면은 이 동아리는 어떻게 선발하더라라는 정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접 정보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그때 가서 고민하지 말고 3년치 교육과정 다 공개돼요. 예. 그러면 이거 놓고 우리 아이는 2학년 1학기 2학기 뭐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겠구나. 전공이 진로가 정해지지 않으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이게 정해져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없구나. 이 학교가 마음에 드는데 이 학교 이게 없네? 그럼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으로 언제 이수하면 되겠지라는 계획도 짜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자, 평가 체계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평가 체계는 결국은 선원술이에요. 선원술. 근데 선원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수행평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뭘 공부해요.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과학이든 수학이든 다 개념 원리죠. 개념 공부입니다.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을까요? 이 개념을 익혔으면 문제 풀죠. 관련된 문제 풉니다. 틀리면 오답 정리합니다. 예. 그리고 맞췄으면 응용 문제를 좀 더 난이도를 높여가면 풉니다. 그죠? 그리고 회독을 하죠. 1회독 하고 2회독 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직접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문학, 독서 공부, 국어 독서 교재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이든 한국사든 통합사이든 다 읽을 거리입니다. 그 안에서 읽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백지를 놓고 아이들한테 그런 공부를 많이 해보라고 해요. 1시간을 공부했든 2시간을 공부했으면 공부를 끝내놓고는 그냥 백지를 갖다 놓고 네가 1시간 동안 2시간 공부한 거 거기다 정리해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정리하면서 구조화가 되고 구조화가 된 것은 이미지화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화된 것은 우리가 사실 망각률이 좀 낮습니다.
텍스트로 된 것보다는. 그래서 자기 학습을 체크할 수 있고 결국 이걸 바탕으로 본인이 정확하게 글을 읽는 습관이 되어 있다면 이제 조건에 맞는 글쓰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로 평가할 테니까 선언수령은. 그리고 발표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중학교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사고인데 H고래요. 눈치채셨나요? 네. 얘네 학기 2학년 1학기 독서 과목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지 봤더니 중간고사 30, 기말 30에 수행이 40%예요. 그런데 올해 서답형이 단답형, 선언수령 합해서 각각 6%씩 들어가니까 요거 합해서 실질적인 객관식 지필고사는 48%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52%가 선언술 평가였던 거죠. 자, 다음 학기를 보면 이건 고교학점제 이제 시범고였어요. 서울에 있는 시범고등학교였는데 2학년 1학기 수학 1을 그러니까 대수를 어떻게 평가했냐? 수행이 70%였어요. 지필이 30, 중간고사 만점 맞아도 15점, 기말 만점 15점에 선언수령이 각각 4.5%씩. 그러면 실제 지필 객관식 지필 시험은 21%, 나머지 79%가 쓰거나 말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쓰거나 말하기 시험에서 수행평가가 실제로 이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단계형 평가라고 해서 1차 때는 결과물을 만들고요. 2차 평가 때는 결과물을 가지고 본인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발표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단계형 평가가 앞으로 늘어날 계획인데 이제 정부는 이걸 계속 푸시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연수시키고 이렇게 평가해라 계속 압력을 넣고 있죠.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객관식은 OMR 카드 작성해서 기계가 다 알아서 채점해 주지만 이거는 선생님들이 읽고 일일이 채점을 해줘야 되고 일일이 그걸 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어때요? 관계가 상당히 인간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좀 소극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100%까지 늘릴 수 있으면 늘리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선운술 수행 다 합해서 한 6, 객관식 지필형이 한 4, 6대 4나 7대 3 요 정도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 학교가 정하지 않을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청라적은 전부 다 뭐죠? 지필 6, 수행 4. 그죠? 이게 뒤집히는 정도, 이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천의 모 학교 중학교 아이 수행평가 문제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그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한번 간단히 읽어보세요. 쉬워 보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진로를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글을 쓰래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좀 색을 좀 다르게 했죠.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쓰고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주는 과정에서 제가 이 문제를 우연히 받고 그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것은 여기에서 실수를 해요. 자, 뭐냐면 설득하는 글이라고 하는 거 우리 뒤에 선생님들 알고 계시지만 교육과정에 있나요? 네. 예, 있습니다. 설득하는 글쓰기라는 것, 타인을 설득하는 방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본 것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아이들은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가정하에 쓰라라는 건 글을 어떤 구성을 하라는 거냐면 자기 주장이 있겠죠. 그럼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근거 2개. 이 근거는 반대할 거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왜 반대할지의 반론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박과 재반박을 구성 요소로 넣으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조건을 무시하면 그냥 주장 근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건에 따른 비교해라, 설명해라, 분석해라 다 달라요. 설명하는 글쓰기와 분석하는 글쓰기가 다르고요. 그죠? 그리고 평가하는 글과 비판하는 것과 옹호하는 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는 아이들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 자, 이게 작년에 모 특목고의
입시 문제였어요. 면접 문제. 어떤가요? 아까 수행평가 문제랑 크게 다른가요? 유형은 같습니다. 설득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단원을 조금 변형한 거예요. 네, 구체화시킨 거예요. 똑같습니다. 재작년에 나왔던 모 대학교의 논술 문제입니다. 기본소득 제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 후에 6개의 제시문을 주는데 이 6개의 제시문을 읽고 3개의 제시문은 내 주장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대쪽 주장의 글들은 거기서 내 주장에 대한 반대하는 요소를 찾아서 반박 그리고 내가 거기를 재반박하는 글을 쓰라는 중3 수행평가 문제나 대입 논술 문제나 기본 구성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면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역량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역, 이 청라 지역의 학교 보겠습니다. 일단 진로 방향 결정하시는 거 제가 이건 오늘 3번 강조합니다. 그래야 교육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그 후에는 그 학교의 학생이 몇 명이냐, 동아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내신평가에서 집필에도 서답형이 많았던 학교냐, 수행이 좀 까다로운 학교는 아니었는지 뭐 이런 것도 학교 알림에서 다 볼 수가 있고요. 대학 진학 현황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천 지역은 특이하게도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특목 자사고나 일반고나 원서 쓰는 날이 동일해요. 예. 하나의 원서에다가 뭐 특목 자사고 가는 친구들이 일지만 어떤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네는 조금 다르죠. 일정이 조금씩 하루 이틀 차이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서구 지역을 보면 6학교군에 학교가 하나 신설되죠. 검단 2고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네, 남녀공학으로 내년에 개교를 할 것 같은데 아라뱃길 기준으로 남측이냐 북측이냐에 따라서 학교군이 나눠집니다. 예, 5학교군 같은 경우는 각각 남녀 모두 공학이 5개씩 있고 남고 2개 여고 있으니까 7개 학교씩 지망할 수 있어요. 7개 학교씩. 6학교군은 5개 학교씩.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국제고든 외고든 자사고를 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최대 몇 지망이 되는 거죠? 이쪽 5학교군은 8지망이 되는 거고 여기는 6지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1지망에다가 일반고만 쓰는 친구들은 5학교군 친구들은 1지망부터 일반고를 쭉 해서 7개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자사고를 가겠다, 국제고 가겠다 그러면 1지망에 그 학교 쓰고 나머지 일반고를 7개 채워서 총 8개까지 예, 이렇게 지망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왜 의미가 없냐면 내신 평가를 하는데 이 성적이 미달돼서 다른 지역에 배정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배정 대상 인원을 선발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지역 일반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의 정원이 5만 명인데 이 지역 중3 아이들 중에 일반고 진학하려는 아이들이 5만 5천 명이라면 5천 명이 오버됐으니까 이 5천 명을 선발해내기 위해서 5만 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 내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명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옛날처럼 인구가 많을 때나 이런 게 필요했지. 지금은 다 갑니다. 예, 다 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라고, 백석고, 서인천고, 원당고가 400명이 넘어요. 한 학년에. 신연고 220명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이제 정신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인원이 적어서 내신 경쟁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학교가 생기부 관리를 잘 해준다더라. 수행평가나 이런 게 조금 더 수준이 있다더라. 자, 이렇게 우리 정신 승리가 가능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1등급 컷 인원 47등까지 1등급이냐 22등까지냐
물론 이게 10% 비율제니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도 10% 여기도 10%인데 그런데 하위권 구성 비율이 달라요. 예. 인원이 많을수록 신기하게도 하위권 구성 비율이 두텁습니다.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또 아이들이 또 심리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건 인원이 많을수록 내신 부담은 좀 덜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이 지역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게 상당 유리해요. 서부는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지역이에요. 부평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부평 부계 여고가 애들은 여고 가기 싫어하잖아요. 여고는 내신 경쟁에 수행 평가에 막 그게 너무 빡센데 가뜩이나 애들이 기피하니까 미달이에요. 그죠? 미달이면은 누가 채우죠? 특목자 사고 떨어진 애들이 와서 채워줘요. 갈수록 악순환이 반복되죠. 부계여고 150명이에요. 부천여고 120명입니다. 거기 가면 애들 울고 다녀요. 한 달 내내 울고 다녀요. 정말.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어쨌든 이거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자, 이거 보시면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초원고와 검단고가 엄청난 성과를 보였네요. 90% 이상의 아이들이 대학을 갔어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이든 XX 되든 어디든 가면 좋겠다. 안 계시잖아요. 그죠? 전문대 비율이 높으면 뭐합니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어느 대학을 보낸 건지 알 수가 없고 전문대 비율이 높다고 성과가 좋은 건 아니니 이거는 활용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 요 기타는 그러니까 제가 또는 전문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해요. 4년제 진학, 전문대 2년제 진학, 해외 대학교 진학, 취업, 나머지 기타. 도대체 기타는 뭘까요? 재수일 거예요. 그죠? 취업한 것도 아니에요. 대학 간 것도 아니에요. 외국 간 것도 아니에요. 군대 간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했을까요? 재수하고 있겠죠. 재수 비율로 봅니다. 그럼 재수 비율이 높은 학교를 좀 보겠습니다. 재수 비율이 높은 학교를 보면 뭐가 많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재수는 적어도 1년만 더 준비하면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있다라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적어도 많다. 그러면 대인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 상위권이 좀 많구나, 신형고가 좀 많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학교에 가면 일단 내신이라는 경쟁만 놓고 보면 어때요? 어렵죠. 그죠? 아, 여기는 내신 경쟁은 좀 어렵겠구나. 상위권이 좀 많은 학교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재수율이 높다라는 건 아이들의 수준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종합전형이라든가 또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다른 학교보다는 좀 더 높다. 하지만 내신 경쟁이 어려우니까 어쨌든 다른 학교 가는 것보다는 내신에 밀려서 결국은 재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항상 리스크를 따라옵니다. 그죠? 예. 그거를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제가 여기 써놨듯이 자, 항상 변화는 위기와 함께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는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럼 잘 준비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측하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